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외손자. 어머니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한때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황태자 정용진. 새님에서 경영자가 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님이라는 것은 뭐 공부만 하고 모범 학생이라기보다도 그냥 부잣집의 기공자 스타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점차 세월이 갈수록 경영자의 자질을 구비해가는 그런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희가 키운 대한민국 유통명가 그룹 신세계의 후계자 정용진.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영 방침을 본받아 백화점과 마트를 넘어 사업 확장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그 외식에 관한 관심들이 유난했었어요. 워낙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상시 SNS도 그렇지만 직원들에게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핫한 아이템들 찾으려고 서로 애쓰자. 꼭 굳이 직원들뿐만 아니고 TV를 보다가도 생각이 나면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유통사업의 침체. 취미로 사업한다는 재벌 3세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자기만의 경영 스타일을 찾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은 사실 이명희 회장이 맡아서 지금 상당히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처음에 2조 정도였었거든요. 전체 그룹 총 매출이 자산이. 지금 20조가 넘잖아요. 10배 이상 증폭시켰는데 과연 정용진 회장이 그 이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이명희의 개척자 정신을 꼭 닮은 정용진이 정면으로 내세운 새로운 승부수, 이마트 타운. 경기가 불황일 때 과감한 투자로 미래의 승부수를 던진 정용진. 지금 그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 홀로 서기.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최고 기업 삼성의 후계자들. 범삼성가의 3세들이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때 가려진 단 한 사람. 신세계그룹 정용진. 그는 한때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휩싸여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러나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진짜 모습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외손자. 이병철 회장이 가장 아낀 막내딸 이명희의 장남. 동갑내기 삼성 이재용과 사촌이자 같은 학교 동기동창인 정용진. 그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재학 중에 어머니 이명희의 뜻을 따라 미국 브라운대로 유학을 떠난다. 서울대를 입학을 해서 2학년인가요? 뭐 1학년인가 다니다가 미국 브라운대로 유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는 뛰어난데 다만 행동하는 패턴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맨날 이 바이크, 소위 모터 헐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도 이명희 회장한테는 탐탁지 않게 보였었고 후에는 그걸 이제 불식을 시켰죠. 실질적으로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를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2004년부터 부사장이 됐고. 여러분 고전을 많이 읽어보세요. 고전을 읽는 것은 빠르고 자극적인. 한때 가십거리가 됐던 정용진. 다른 재벌가의 3세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데 여러 강연을 다니면서 인문학의 전도사로 활동한 것이다. 그런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SNS 활동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며 재벌도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가운데 호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트위터에 어떤 팔로워가 이렇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당신은 음악보다 음악이 좋습니까? 밥이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트윗이었는데 정윤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긴 하지만 배고프면 음악 듣지 않습니다. 밥이 먼저입니다. 이런 아주 솔직한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정윤 회장의 인간성, 그 다음에 신세계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거죠. 재벌 3세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정용진은 스스로 경영자의 자질을 찾아낸다. 미국 브라운대에서 유학 시절
커피가 일상인 자유로운 분위기가 신선했던 정용진. 특히 길을 다니면서도 자연스럽게 커피를 들고 거니는 미국의 커피 문화를 주목하게 된다. 평소 커피를 즐기던 정용진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트렌드세터들, 또 얼리 어답터들, 그리고 약간 히피 같은 그런 느낌들의 예술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존에 있던 커피집들하고는 뭔가 차별화되는 약간 그들만의 세상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정용진 씨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그 문화를 본 거예요. 커피집을 본 게 아니고 다방을 본 게 아니고 그 문화. 사람들은 왜 커피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마실까? 호기심을 못 이긴 정용진은 커피 체인점을 찬찬히 살피면서 해답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특히 직장인과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였던 이 커피 문화를 한국에 들여오기로 마음먹는다. 커피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또 조선호텔에 있던 그 베이커리를 여동생과 함께 같이 묶어서 이제 그 커피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그 모닝 커피와 모닝 브레드, 이게 이제 결합이 되는 어떤 대중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패스트푸드의 새로운 형태라 그럴까요? 정용진이 커피 사업을 국내에 들여올 때는 IMF 사태 직후였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이런 때 한 끼 밥값에 버금가는 커피를 사서 먹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정용진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고 아낌없이 투자하는 여대생들을 소비 타겟으로 삼는다. 첫 매장을 연 곳은 이화여대 앞. 미국 뉴욕 시내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테리어와 새로운 커피 맛으로 입소문 나기 시작한 스타벅스. 세련된 여대생과 스타벅스 커피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을 예고했다. 한때 커피를 마시려면 이대 앞을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론칭은 성공적이었다.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것들의 가장 큰 공격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이대예요. 혹은 압구정. 사실은 이대를 공략했던 것 중에 참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1999년도는요. 굉장히 많은 수가 매년 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이 경험하고 온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향유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경영자. 이것이 정용진이 원하는 스타일이었다. 커피 사업의 성공적인 론칭 이후 정용진은 애견 사업으로 눈을 돌린다. 애견인으로 소문난 그는 자신의 애완견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사료의 광고 모델로 내세우는가 하면 이마트 내 애견샵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용진을 향한 비아냥은 당시 세태를 비꼬는 된장녀라는 신조어와 함께 한 끼 밥값에 버금가는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소위 말하자면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죠. 기업의 사회적인 기능과 책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자제할 필요는 없잖아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미 대기업이고 기업이 미치는, 신세계 미치는 서민 생활의 영향이 굉장히 훨씬 크고 영향이 큰 만큼 너무 유약함을 드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맞다. 여론의 문매를 맞는 정용진과는 달리 사촌 이부진의 인기는 날로 치솟아 갔다. 호텔 신라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속 성장을 이룬 이부진. 어머니 이명희가 삼성그룹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인 신세계 백화점과 조선호텔을 갖고 나와 대성공했듯이 이부진은 삼성그룹 내 호텔 신라라는 작은 계열사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던 것이다. 이명희와 이부진은 그렇게 닮은 꼴이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처럼 사촌 간에 가지고 있는 약간 라이벌 의식도 있죠. 특히 이제 이부진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호텔 사업과 면세점 사업,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도 백화점을 중심으로 또 면세점이나 할인점이나 이런 유통사업이
사업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그 사업군에서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이제 면세점 사업을 둘러싸고 이제 두 사람의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이제 강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촌 이부진은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첫 해 단숨에 면세점의 1인자 롯데를 위협할 정도의 성과를 낸다. 이부진에게 자극받은 정용진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 면세점 사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이로써 사촌 동생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면세점 업계에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신세계가 롯데와의 경쟁에서 가장 뒤져 있는 부분이 바로 면세점과 홈쇼핑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신라 호텔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을 해서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마 면세점 사업자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는 모두 7곳의 법인이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내 면세점을 표방하는 HDC 신라 면세점과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통째로 내놓은 신세계 DF. 정용진과 이부진의 면세점 혈투. 신세계 본점을 통째로 내놓읍시다. 면세점 사업에 초강수를 둔 정용진. 그러나 결과는 이부진의 승리로 끝났다. 사촌 정용진이 아닌 라이벌 현대가와 손을 잡은 이부진. 그녀의 승부사 기질이 정용진보다 앞섰던 것이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같은 사촌이랑 손잡으면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피, 연줄 이런 것보다 정말 이익, 사업, 성장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서 이부진 회장이 현대개발과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정용진 씨 코를 조금 눌러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정용진. 어머니 이명희는 정용진의 경영 스승이었다. 또한 외할아버지의 경영 철학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외할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경영 유전자는 이렇게 물려받는 것일까? 이병철 회장님, 또 이명희 회장님 이어서 정용진 부회장이 같은 취미, 같은 철학, 같은 감각을 가진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죠. 특히 이제 이명희 회장 같은 경우는 패션이나 의류나 명품이나 그리고 뭐 미술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그런 쪽에 탁월한 감각을 이제 발휘를 했었는데 이런 피가 DNA가 그대로 정용진 부회장한테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정용진이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오른 2007년 대대적인 신세계 본점 리뉴얼이 공개되자 어머니는 아들의 첫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여유로운 이명희 회장, 본관 리모델링에 심혈을 기울였을 임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이런 어머니에 비해 정용진 부회장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이명희 옆에 정용진은 아들이 아닌 초조하게 평가를 기다리던 아랫사람이었다. 이명희 회장을 만나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성이 갖고 있는 섬세함이라든가 부드러움이라든가 이것보다는 굉장히 냉정하고 판단을 빨리 하고 도전적인, 그러니까 보통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영 기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 신세계가 1990년대 중반부터 성장해온 그 발걸음을 보면 굉장히 그 과감한 투자라든가 도전적인 그런 사업 전개를 하죠. 완벽주의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자괴감에 빠져있던 정용진. 흔들리는 아들을 보면서 이명희는 정용진을 채근하기 시작하는데 기업 오너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 아들을 강한 리더로 키우기 위해 이명희 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한남동 본가에서 당시 개점을 앞둔
이마트 양재점까지 뛰어서 출근을 시킨 것이다. 7km가 넘는 거리. 믿어준 어머니에 대한 보답이었을까? 이후 정용진은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경영자의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마음을 못 잡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아들한테 양재동에 있는 그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까지 한남동에서부터 뛰어서 출근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는 또 아들을 뭔가 강인한 남성 리더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있었고, 또 아들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효자의 면모도 엿보일 수 있는 이런 에피소드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중공업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태안 살리기에 동참하던 그때 낯익은 인물이 포착된다. 바로 정용진. 직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러 간 것이었다. 이 돌만 하더라도 하루 왼종일 닦아도 이 돌 하나가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두 팔을 걷어붙인 그의 모습은 국민들의 호감을 산다. 어쨌든 삼성에서 잘못한 부분이고 그것을 뭐 직계는 아니어도 우리가 반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 또 남들이 봤을 때 그걸 어쨌든 박수를 보낸 장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그때부터 아마 내가 그룹을 물려받아서 해야겠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어머니 이명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신세계 경영 일선에 나선 정용진은 유통 라이벌 롯데와 맞붙는다. 대를 이은 롯데와의 라이벌 혈전. 백화점 사업을 필두로 두 그룹 간의 본격적인 유통업계 전쟁에서 앞서가는 신세계는 뒤쫓아오는 롯데가 눈엣가시였다. 때마침 롯데에서 먼저 승부수를 던진다. 전자 쇼핑몰 하이마트를 인수한다는 것. 그러나 매물로 나온 하이마트에 롯데는 정작 입찰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 이에 견제 수단으로 준비해온 전자랜드 인수를 중단하는 정용진. 경영사가 기회라고 봤을 때 우리가 못 봤더라도 아마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소비자의 어떤 기호가 동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롯데에서 하이마트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신세계도 고민에 빠졌겠죠. 정말 저게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 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경쟁사를 쫓아가는 것이 안정적인 어떤 전략이다. 그러나 그것은 롯데의 한 수 앞선 전략이었다. 신세계가 미처 손쓸 틈 없이 하이마트 2차 입찰에 참여한 롯데. 국내 최대 전자제품 양판점 하이마트를 호기롭게 인수한 것이다. 전국 400여 개가 넘는 지점에 롯데 하이마트 간판을 내걸며 신세계를 향해 승리의 깃발을 날린 롯데. 롯데에서는 신세계하고 비교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에 유통산업, 이마트를 중심으로 유통산업에 국한이 돼 있고 롯데는 재계 수익을 3, 4위를 다툴 만큼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박리담회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많이 하고 여기에 또 새로운 전략이라든가 새로운 전술보다도 사실 이제 세일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는 그런 영업적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 반면에 신세계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죠. 설상가상 소비 침체기는 길어지고 골목상권 침해로 대형마트를 향한 비난은 높아가고 있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골목상권 침해 주범으로 낙인 찍힌 신세계. 공급점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한테 혜택을 드리고 영세 상인분들에게 이마트의 경쟁력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후 휴무제와 마트 설립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형마트 성장은 멈추게 되는데 이것은 비단 신세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유통이라는 게 지금 더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근데 내수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기업을 누르고 다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가 아주 공격적으로 유통에 지금 나서는 것이죠. 계획 중이던 사업을 철수하며 묵묵히 잘못을 인정한 정용진.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을 추가 출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가 출점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고민 끝에 정용진은 한때 국내에 들어왔다 실패한 창고형 마트를 다시 해보겠다고 선언한다. 어머니 이명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창고형 마트를 설계한 정용진. 저렴한 가격과 특화된 상품 외에 볼거리까지 제공하는 것이 전략이었다. 처음 각광받기 시작했던 것은 90년대부터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쇼핑 공간을 좀 소개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유통업체들도 대형마트 사업의 성장성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창고형 마트로 좀 어느 정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창고형 마트가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런 새로운 합리적인 유통 채널로서 좀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진의 첫 번째 실험작은 창고형 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병행 수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가장 맞닿아 있는 제품을 소개하며 38개 나라에 1,400여 개 제품을 들여온다. 이른바 분야별로 특화한 생활 전문 매장을 야심작으로 내놓은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구스는 판매 기록을 세우며 화제가 됐다. 단순히 많은 물건을 싸게 파는 대형마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이마트의 진화를 이끌고 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짜여진 군대 같아요. 공무원 조직 같고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고 안정적이고 또 편안하고, 대신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매번 뭔가 이렇게 푸드몰을 만들어내든지 코트를 만들어내든지 레스토랑가를 만들어내면은 충격적 분위기들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놀랄까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적인 신고식을 치룬 정용진은 새로운 유통 실험을 내걸고 이마트 타운을 결성한다. 매출이 부진한 이마트를 한데 모아 축구장 13개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타운을 일산에 만든 것이다. 기존 대형마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고형 할인 매장에 즐길 거리가 가득한 복합 쇼핑몰의 탄생. 또 최근의 동향은, 자 그러면 쇼핑몰 안에다가 놀이동산도 만들고 박물관도 말고 전시장도 만들자. 자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쇼핑몰이 생기죠. 왜? 그런 걸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좀 선진국이라 보면은 복합 쇼핑몰의 초기 단계입니다. 새로운 유통 실험에서 대성공. 매달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정용진. 어머니 이명희가 한국의 유통 판도를 바꾸었듯이 정용진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정용진은 어머니 이명희의 후광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에 성공할 것인가?